주간의 경제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란도란 이야기꾼과 함께합니다. 고란 기자의 도란도란 경제 이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가 참 죄송하네요.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아, 그러게요. 네. 사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네. 다른 해외 증시가 막 무너질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줬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마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다 싶었는데 사실 주말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요 거의 6% 가까이 밀렸고요. S&P 500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 상황 보면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요. 이 나스닥 선물이라고 해서 S&P 선물이나요. 이게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시간 외 거래가 먼저 장전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장전 거래 시작하자마자 6%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증시도 역시나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서요. 오늘은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이드카라고 해서요. 이 시장에 보면 야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잠시만 쉬어가자라고 해서 거래를 멈추거든요. 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네네.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만 증시나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사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관세 여파로 이시바 총리가 날아가가지고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피해가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24% 맞았잖아요. 니케이 지수도 6%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놀았어요. 휴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여파를 그대로 받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32%인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를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문이 열리자마자 1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았을 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시장이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 사이드카 발동이 된 게 지난해 8월 이후로 또 다시는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또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결정으로 우리 경제에 깊게 들이우던 이 그림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던 이 그림자가 좀 사라지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또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지금 상황은 국내 불확실성 해소가 무의미하게 대외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요, 이 국내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선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인데요. 선고 나자마자 30원 넘게 내리면서 1434.1원에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2월 26일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하락폭 기준으로는 22년 11월 11월에 기록한 하락폭 이후 가장 큰 폭을 하락한 겁니다. 사실 1월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요. 통화정책 방향회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 선포 후에 환율 상승분이 70원 올랐는데 그중에 30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대로 되돌린 거죠. 그런데 오늘 장 열리고 나서 다시 환율이 또 치솟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467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는데 대외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율은 다시 되돌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래도 청사진이 좀 그려졌었는데 큰일입니다. 일단은 지난해 4분기에도 심각했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이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0%대를 전망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어. 이른바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를 우리나라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요. 음. 이 4분기에도 이미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4분기를 보자면요. 글로벌 뭔가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국내 사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중국을 더해가지고 보니까 GDP 성장률이 0.0066%, 전 세계 37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어. 네, 당시 이제 공개했을 때가 한은이 지난달 5일에 GDP 성장률 공개했을 때 4분기 성장 0.1% 공개했는데 네. 이게 반올림 해서 그런 거예요. 반올림 실제 수치가 0.066%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0.1에도 못 미친 거니까 역선장을 겨우 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1등을 기록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3.613% 올랐어요. 와. GDP가 성장률이요. 덴마크는 1.845%. 그리고 여기야 뭐 그렇다 치자 작은 나라니까. 근데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도 0.607%, 일본도 0.556%.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전통적인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성장률 같은 경우에요. 올해의 상황은 더욱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각에선 경기 부양위에서 한은 금총위가 17일 열리거든요. 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환율 상황 보시면 환율 상황이 또 심각해요. 1,500원대를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살리려면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환율 생각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우리 경제가 참 안 좋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동행지수라는 게 취임 초기에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 나와서 정책을 잘 펴가지고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상황에는 저는 여러 가지 운이라고 표현할까요? 대외변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고점 찍고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경기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해서도 있고요. 사실 그 해외 사정이 안 좋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올해 1월을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98.4가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어요. 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1월에는 98.4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네. 그 22년 9월에 101.6이었거든요. 여기서 정점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한 건데 취임 이후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못해서 라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당시 둔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경계 동행지수 구성 항목 중 하나가 광공업 생산지수인데 이게 22년 4월부터 11개월간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생산 전반에 하방 압력을 끼쳤고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야지 하는데 이때는 또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23년 5월부터 1년 중 8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였어요. 민간 소비 회복에 제동이 걸린 거죠. 여기에다가 건설업 부진까지 겹쳤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지난해 연말 이후 낙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겨우겨우 99선은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면서 1월에는 98.4까지 밀린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단은 요즘에 유독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금요일 상황이라서 오늘 상황 또 반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금요일까지만 보자면 올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바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일단 코스피에서 보자면요. 평화홀딩스가 금요일 기준입니다. 3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평화홀딩스 하면 뭐 떠오르는 종목이 딱히 있나요? 정치인이? 글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 국장에 투자할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방금 검색해 보니까 오늘도 24% 오르고 있네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도요. 이게 뭐냐? 50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예요. 근데 이게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죠?
이게 테마주를 엮이는 상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김종석 평화홀딩스 회장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같은 경주 김씨입니다. 네. 네, 평화홀딩스 계열사인 P&DT 공장이요. 김 장관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 2,525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김문수 테마주 올랐다 하면서 급등하더니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12,3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오른 시점이 언제냐면 1월 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올 들어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4번이나 경신했고요.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코스피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뭐가 또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뭐 이재명 네, 테마주도 코스닥에서는 있겠죠. 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네. 형지 글로벌인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올 들어서 28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이번엔 좀 소폭 오르고 있어요. 2.8%. 이게 언제나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바람을 타고 오르잖아요. 이재명 바람이 한참 불었을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뭐 이재명은 약간 뭐랄까 야당 쪽에 뭔가 정해진 대선 인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여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급등이 현재는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미 급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상승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인데 왜 올랐을까? 여기도 참 이유가 참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계열사 중에 형지 엘리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가 교복을 공급했다. 라는 오. 이유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게 테마주 뭐 물론 테마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만 이 주제가 묶이는 데에도 참 운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거 투자하기에는 조금 많은 뭐랄까요? 무리수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네. 아마 아무리 뭐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위험하다, 투자 조심해라라고 얘기해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른바 나만 아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로 오른 건 간에 나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투자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이런 테마주만 오른 상황이니까 네. 이런 테마주 단타로 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방향이 틀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 이유가 자체가 애초에 조금 약간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그 논리가 무너지면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약간 흥미로운 게 이 정치인 테마주인데 주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오면서 판명 결정이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 테마주 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4일날 결과를 보자면 이재명 테마주 가운데 상지건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같은 날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는 하락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간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좀 조정을 받은가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오늘은 또 소폭 한 3% 정도 오르고 있지만 금요일에는 15%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15% 정도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논리가 없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분명한 건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매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이제 회전율로 표시하거든요. 네. 그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 대비한 거래 대금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형지 INC인데 아까 말씀드린 형지 글로벌의 관계회사 되는 건데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어요. 이게 무려 740%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4일까지 시가총액의 7배가 거래가 됐다는 의미예요. 투자자 간 손바뀜이 그만큼 자주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4일날
비상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어차피 발생하는 이 시장의 급등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투자하셔가지고 돈 벌면 뭐 좋은 일이긴 한데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점. 이거 꼭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이른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원금 일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유 자금으로 반드시 해라. 거의 코인 수준이네요. 아우 더합니다. 이거는 거의.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벤트마다 급등 급락을 반복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거의 연관성이 없이 급등 급락하기도 하니까 이 진짜 운에 맡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또 명심해 두시고요.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것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관세 전쟁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이게 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왜 서학개미라고 해서 야 이제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자라고 해서 미국 투자 비중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한은에서 분석에 따르면 이 미국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게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거든요. 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비중이 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투자 비중이 늘자 미국 증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 규모가 현재로서는 물론 다시 시장이 오르면 좋아지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사실 관세 충격 덮치고 나서 그 3일하고 4일 미국 증시 폭락했습니다. 이때 그 연 이틀 해가지고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양일에 역대 최도인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취임한 이후로 계산하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11조 1천억 달러가 증발했거든요.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6천조 원입니다. 와. 이게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특히나 돈이에요? 이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경기 천안주, 경기 방어주, 뭐 업종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이 애플이죠. 애플 판판한 뭔가 고객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플 주가 16% 이틀 사이에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아마 장 열리면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기 반도체 칩 대장주라서 주가가 끝도 모르고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15% 가까이 밀렸습니다. 테슬라도 이틀 만에 15% 넘게 폭락했고요.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거 시작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그 비관론을 보여주는 시장 지표가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변동성 지수, 이른바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5일 기준으로 보자면 하루 만에 5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포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는 CNN의 공포 타격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네. 4일 기준으로 보자면 한 자리 수치 4예요, 4. 전문가들이 이 4자를 도대체 언제 봤었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도 최고 공포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분석하는 건 상호 관세는 워싱턴에서 나온 역사상 최악의 조치 중 하나로 기록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쳤다라고 표현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그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나온 이후에 좀 시장에서 일말에 기대했던 건 그나마 조금 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각국과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주말에 발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제 수장들은 이런 하워드 루트닉이나 아니면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 협상은 없다라고 잘라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열리는 그 뉴욕 증시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상황세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여기에 보복 관세로 나선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즉각 보복에 나섰고 지금 현재 뉴스 특보들 쭉 보니까 중국 증시도 대폭 하락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시진핑 주석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석들까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사설을 폈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진핑 주석한테는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 보자면요, 다 동맹국가 동맹을 맺고서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우방국끼리는 같이 가고 중국만 거의 뭐 이렇게 뭔가 혼내는 약간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때는 모든 각국을 대상으로 다 이른바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견제하던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장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반발하고 있고요. 캐나다 네. 같은 경우도 반발하고 있죠.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선물이다. 네, 서방 주요국들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이른바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 한중일이 모여서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최근 동맹국들 사이에서 친중국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 놀랍게도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87명이 참석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쿡 애플 CEO, 아람코 CEO, 그다음에 퀄컴 CEO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국과 좀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이 관세 전쟁 펼치면서 미국에서 뭐 사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보자라고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쳐서 내수를 높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탄탄한 내수를 앞세워서 중국 빅테크들의 기술 자립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지금 중국한테 땡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 현재 펼쳐지는 상황을 보자면요. 네. 미국이 관세 전쟁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총포를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총포가 왜 직각으로 쏘면 그 쏘아올린 포탄이 다시 자기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이 아니라요. 자, 미국 기업입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얘기까지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데 25%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면 이거 무효화 되는 거냐? 이런 지금 질문이에요. 그 시각에서는 이거 아마 그 무효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받는 정지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FTA는 효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한 번도 FTA 재협상하자라는 말을 꺼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미 FTA 재협상 얘기는 성급한 것 같다.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한 느낌입니다.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25% 관세율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지 않나요? 뭐 노력해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참. FTA만 믿고 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25%에 정말 뒤통수를 크게 맞았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좀 어두운 이야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